국회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을 뽑는 4.3 보궐선거가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등 2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저녁 8시까지 가능하고 당선자 윤곽은 밤 10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경찰도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며 당시 희생된 제주도민들에게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난 불은 임야 20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9시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지금은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손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후 2시부터 대마 구매와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31살 최 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엽니다. 오늘 심사에 최 씨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돌보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미는 14개월 된 아이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석 달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에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15종류를 조사한 결과 도시락 1개의 나트륨이 평균 1393mg이 포함돼 세계보건기구 하루 섭취 권고량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입니다. 미니 총선이라고도 불리는 4.3 보궐선거, 오늘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등 2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 지각 변동 가능성까지 있어서 당 지도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선거 유세 마지막 날까지 뜨거운 유세전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각 당 대표들도 지금 다 현장에 내려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까지 여야 모두 마지막까지 바닥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마지막 총력전을 다했는데요. 이 통영 고성에만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이곳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원 10여 명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마지막 유세전을 펼치며 이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는 집권 여당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선거 유세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할 때부터 양문석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참여시켜서 통영에 긴급 자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범여권 단일화로 진보와 보수 진영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창원 성산에선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자정까지 뜨거운 유세가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오전 통영 고성에서 유세를 벌인 뒤 오후부터는 지도부가 모두 창원 성산으로 건너가 총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당 지도부와 함께 늦은 밤까지 유세를 이어간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경제 실정과 진보 진영 단일화를 거론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야합으로 다시 한번 연장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폭력에 대한 심판을 피해보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종일 선거 유세를 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인사로 시작한 이 대표와 심상정 의원은 오전 오후 순회 유세를 벌인 뒤 이 마지막 밤에는 심야 유세를 위해 시가지에 총집결했습니다. 이 한국당과의 1대1 구도를 강조하며 끝까지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박근혜의 망령을 붙들고 이 창원 경제를 파탄시킨 주범인 자유한국당이냐, 노회찬의 정의로운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민생정치 전문가 여영국이냐. 이 선거 기간 창원 성산 선거 유세에만 집중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어제 아침부터 시내를 돌며 이 밤까지 뜨거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한쪽에서는 수구 보수 정당이 창원 정치를 지배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낡은 진보 세력 민주노총이 창원 정치를 지배해 왔습니다. 정의당입니다.
네, 막판 변수들이 불거지면서 선거도 크게 과열됐었습니다. 각 당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막판 여러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어느 쪽도 승기를 점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통영 고성의 경우 선거 막판, 자유한국당 점정식 후보 측근의 이른바 기자 매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기자는 정 후보의 측근이 우호적 기사를 부탁하며 50만 원을 제공했다며 여지는 관련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고 결국 경남 선관위가 정 후보 측 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 논란이 된 경기장 유세로 경남FC가 프로축구 연맹으로부터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으면서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태와 연이은 장관 낙마 역시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포르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에 대해 연일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당대표들은 앞서 오전 10시에 진행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맞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별다른 일정 없이 시시각각 집계되는 보궐선거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 반송동 운봉산에 난 불이 꺼졌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불길이 확대되는 것을 모두 차단하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길을 피해 대피했던 기장군 철마면 사등마을 주민 등은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산불로 임야 20만 제곱미터가 소실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반송동 운주사 근처 밭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와 현대까지 재벌가 자제들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잇따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동시에 봐주기 수사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 종로경찰서입니다. 네, 일단 마약 관련 혐의를 받는 재벌가 3세들 누구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경찰 수사망이 오른 건 SK와 현대가 3세들입니다. 대마초를 구매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마약 판매책 27살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히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 씨로부터 여러 부유층 자녀들과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덜미가 잡힌 건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31살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차례 이 씨로부터 구입한 전자담배용 액상대마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다음으로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인 29살 정모 씨입니다.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정 씨와도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와 정 씨는 함께 한 차례 대마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데 경찰은 수사를 위해 귀국하라고 타진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는데 최 씨가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금 전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겸허히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리면 최 씨는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도 지금 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요.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도 나오고 있죠. 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대마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차례 수사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는데 또다시 마약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황 씨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맞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가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황 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도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공범은 유죄가 인정된 반면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진 겁니다. 공범 조모 씨는 지난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조 씨의 판결문에는 황 씨가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을 넘겨주고 함께 투약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판결문에서 황 씨가 언급된 횟수만 8번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 가까이 지난 2017년에야 황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황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는 단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명 봐주기 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황 씨가 대기업 오너일가라는 것도 몰랐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남양유업도 황 씨와 가족은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도 회사와 관계없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밝히겠다며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부유층 자제들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적발된 경우가 꽤 많은데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은 아닌데요. 물론 부유층 자제들이 마약을 접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조기에 해외 유학을 떠나면서 마약류를 접할 기회가 많다는 건데요. 최 씨와 정 씨 모두 해외 유학하고 마약 공급책인 이 씨도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 씨의 여동생도 지난 2013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함께 입건된 3명 모두 유학생이었습니다. 호주 유학파로 알려진 허모 SPC그룹 전 부사장도 액상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메신저를 통해 구매한 뒤 택배를 통해 전달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몇몇 클럽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이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돌입해 한 달 동안 관련 사범 52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216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부장원입니다. 제주에서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엄수됐습니다. 도민과 생존 희생자, 유족 등 만여 명이 참석해 4.3 희생자의 넋을 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념식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네, 제주 4.3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희생자 추념식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추념식에는 제주 도민과 생존 희생자, 유족 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전 10시를 기해 추념 사이렌이 1분 동안 제주 전역에 울렸고 추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추념식은 다시 기리는 4.3 정신, 함께 그리는 세계 평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4.3 영령의 지난 억압과 생존 수용인 18명의 공소기각 판결을 형상화한 벽을 넘어 퍼포먼스로 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울 김용옥 한신대 석좌 교수가 제주 평화선언을 낭독했고 배우 유아인 씨와 전국 대표 6명이 젊은 세대의 결의와 다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신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헌화 분향하고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1, 2, 3세대가 함께 4.3 정신을 기리기 위해 4.3을 겪은 김현옥 할머니의 외손녀 정양신 씨가 굴곡진 가족사를 낭송해 주변을 수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념식이 끝난 뒤에는 참석한 도민 유족 등이 헌화 분향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금 지지부진한데요. 오늘 추념식에서는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배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7년 발의된 뒤 1년이 넘도록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대표들이 특별법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아 그동안 도민과 유족 등은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4.3 70주년인 지난해는 물론이고 그제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심사가 보류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오늘도 4.3 유족회 회장이 신속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추념식에 참석한 이 총리를 비롯해 여야 대표도 특별법 개정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유족 등은 특별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인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주 4.3 진상 보고서에는 4.3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미 군전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망자만 공식적으로 14,000여 명, 비공식적으로는 3만여 명의 주민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제주 주민의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불법 군사 재판으로 전국 수용소에 갇히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도 3천여 명에 달합니다. 네, 제주 4.3과 뗄 수 없는 사건이죠. 여순 사건 유족들이 처음으로 또 추념식에 참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4.3 사건 71주기를 맞아서 양지역 주민들이 4.3 사건 역사 탐방을 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은 추념식에서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본 행사가 끝난 뒤 다른 제주 4.3 유족 등과 함께 헌화 분향했습니다. 그리고 추념식 전야제에서 제주도 의회와 전남도 의회, 여수 순천시 의회는 4.3 특별법 개정과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YTN 고지영입니다. 네, 관련해서 국방부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었는데요.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양민들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사건 발생 72년 만에 국방부가 유감과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7년 3.1절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까지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해당 돌보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58살 김모 씨를 오늘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피해 영아 부모가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보미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 모바일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이 조사를 통해서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은 심층 방문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를 개설해서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전체 아이 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채용 절차, 결격 사유, 자격 정지 기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일면서 라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겨울 전국 가정의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농도는 해마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가정은 최근 개학을 앞두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방에 새 침대 매트리스와 책상 등 가구를 들였습니다. 또 그 실에는 소파를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환경 유해 물질, 특히 지난해 유해 방사선인 라돈 파동이 떠올라 새로 구입한 매트리스와 가구가 걱정거리였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빌려준 라돈 검출기를 설치해 측정한 결과 결국 예상보다 라돈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라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년에 한 번씩 측정해보니 집안 라돈 농도는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전국 7,200여 가구의 평균 라돈 농도는 72.4 베크렐/per 세제곱미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처음 라돈을 측정한 2012년도 124.9, 2014년 102, 2016년 95.4 베크렐/per 세제곱미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 주택에 개별 통보하여 라돈 기준을 초과한 주택들은 환기를 통해서 라돈 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실내 라돈 권고 기준인 200 베크렐/per 세제곱미터를 넘은 가구는 전체의 5.6%인 403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조사 때마다 라돈 농도가 감소한 것은 매일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매일 환기하는 가구는 45%로 2012년 첫 조사 때의 25%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라돈 등 유해 물질은 환기만 잘해도 충분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환기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에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CEO와 GS25 등 편의점 5개 업체의 도시락 15종을 조사한 결과
도시락 한 개 평균 1393mg의 나트륨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섭취 권고량 2000mg의 70%에 해당하고 일부 도시락은 나트륨 함량이 2400mg으로 한 개만 먹어도 이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석탄 선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위성 사진들을 통해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현지 시간 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남포항과 나진항 등을 지난 2월과 3월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이 안보리 금수 품목으로 지정된 석탄 선적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이와 함께 석탄을 나진 러시아 하산 연결 철도를 통해서 나진항에서 러시아로 보낼 수 있다면서 북한이 남양, 중국 투먼과 같은 또 다른 교차점을 통해서도 석탄 수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 국적 선박이 반년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한 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이 선박에 대한 안보리 결의 적용에 대해서는 미국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은 언제든 전진할 준비가 돼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시간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신호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3차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미국의 메시지에도 북한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위한 시간을 벌면서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뒤 입을 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전격 철수한 지 열흘 만에 평소 모습을 되찾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하지만 일상적인 연락대표 접촉 외에 남북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북측 전종수 소장은 이번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했습니다. 북측에서 특별한 사유를 저희에게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3차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미국을 향해서도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 달 동안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게 전부입니다. 김정은 체제 2기가 시작되는 이번 달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마주 앉기에 앞서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 준비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 북한 대사관 공격으로 주목을 받은 반북단체 자유조선과 미국 FBI 간 연계설을 대미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북미 간의 협상에서 미국 연루설을 좀 제기하면서 협상에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비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노이에서 북미 간 높은 장벽을 확인한 북한은 미국을 상대할 체력을 키우며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4.3 보궐선거 승패의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단 두 곳의 미니선거지만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한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두 분 모시고 각 당 입장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곳이지만 두 곳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재보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첫 질문부터 길어지면 안 되니까 몸풀기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진행 중인데요. 이 PK 민심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변수가 되는데 박범계 의원님 현장 분위기 일단 어떻다고 합니까?
제가 이제 1박 2일 유세를 갔다 왔는데요. 유세 지원을 갔다 왔는데 뭐 통영고성은 저희들이 오랜 동안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당선을 시키지 못한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번 양문석 후보가 선전한다고 이제 일단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원 성사는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금 단일화를 해가지고 지금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 성사는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올인하고 있는 모습. 뒤로 좀 빼지 마시고 질문하는 거 답을 하세요. 이렇게. 정면 승부합시다. 정면 승부를 네, 어떻게? 그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고 이훈현 의원이 당선될 때 무투표된 그런 강고한 지역이라서 한 발 빼고 창원 성사는 정의당 이중대라서 한 발 빼고 이래가지고 이 정말 이 문재인 정부 2년의 어떤 성적표를 받기를 좀 꺼려해서 이 선거를 정면으로 승부를 못하는 걸 보니까 저는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면 승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 의원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 통영고성을 다녀갔고요. 이해찬 대표는 계속 거기서 상주하면서 지금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도 민주당이 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창원 성사는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됐지만 민주당의 선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보고 1년 전만, 저도 우리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작 1년 전만 해도요. 통영시장, 고성군수, 창원시장 그냥 경남 싹 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도 저희 같은 경우 1년 전만 해도 야 보궐선거 이거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통영고성은 통칭적으로 우리 당이 앞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창원 성사는 사실상 후보도 못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이 많이 회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과거 선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잠깐 짚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보궐선거 하면은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역대 정부의 재보궐선거 스코어는 어땠을지 이 부분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 정치권에서 통상 쓰이는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여당을 공격하는 선거 전략이 통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 집권 3년차 선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의 임기 3년차인 2005년 4.30 재보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충격적인 참패를 겪었죠. 총 6석을 놓고 치러진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5석, 한석은 무소속이 가져가면서 국회 지형이 여대 야수에서 여소 야대로 바뀌었습니다. 그해 10월 26일에 열린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도 선거가 진행된 4석 모두 한나라당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3년차에 치러진 2010년 7월 28일 재보궐선거부터는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앞서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재보선도 여당에 불리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5석, 야당인 민주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였던 2015년 4월 29일 재보선과 같은 해 10월 28일 재보선도 역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지역구 2곳에서 여야가 뜨겁게 선거운동을 하던 곳에는 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벚꽃이 흩날렸죠.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벚꽃 보선에서 웃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지, 또 결과에 따라 이 산들바람이 정치권에 어떤 회오리 바람이 될지 민심의 향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누가 웃게 될지 오늘 밤이면 이제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공안도 후배까지 내세우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이번 보궐선거가 황교안 선거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옵니다. 저희들은 그 정직하게 이번에 선거를 임하면서 정말 국민들께, 경남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승패를 떠나서. 승패를 떠나서. 탄핵 2년 전에 탄핵이 됐을 때는 4%였어요, 저희가.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생각해 봅시다. TK 자민련도 안 됐어요. 구미시장을 뺏기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잖아요. 완전히 폐허된 정당이었는데 그 지방선거 1년 후에 치러지고 있는 이 보궐선거에서 그래도 우리 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고 박빙을 보이는 지역은 있다는 것만 해도 저희들 이 폐허에서 건져주신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뒤에 숨지 않습니다. 정면 승부하고
저희들께 평가하는 만큼 표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감사한 표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겸허한 마음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뒤에 숨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PK 지역 싹쓸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PK 민심에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장 의원님처럼 저런 태도가 이제 오늘 선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선거용 멘트인데요. 아니, 오늘, 상대 그 평가까지 하십니까? 다른 선거 애들 이후에 참 모셨으면 바쁘세요. 제가 상대편을 평가도 하시고 제가 민주당 또 그 보도하셔야 일단 되고. 좀 들어보죠. 예.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이 자리에서 참 장 의원님이 굉장히 그 나경원 원내대표 뭐 수석 대변인 발언할 때 그때 생생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지방선거하고 지금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 지방선거는 확실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어떤 지원과 지지 의사가 반영이 됐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그러한 민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또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 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저는 통영 고성에 1박 2일간 다녀오면서 양문석 후보 사전투표율이 높고 그래서 사전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양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 되게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양 후보의 통영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슬로건들이 꽤 먹히는 걸 보면서 여기서 저희들 아주 겸허하게 오늘 아직 뭐 투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투표가 끝난 뒤에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대단히 선전하고 잘하면 당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 또 당선이든 아니든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지방선거와 다르게 민심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는 새롭게 각오를 다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창원 성산 지역에는 민주정의 단일 후보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해졌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 관심 있는 것이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합해서 원내 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사실 그래서 관심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안 되고 있는 협상이 조금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원내 교섭단체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다는 것은 다른 관점이고요.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떻든 범개혁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이뤘다는 것은 과거부터 꽤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뭐 관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 그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고 노회찬 의원님을 승계하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노회찬 의원께서 가졌던 여러 민주주의와 민생,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는 그 마음을 반드시 승계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된다는 그런 고육지책 때문에 단일화가 된 거고요. 단일화가 돼서 승리가 된다면 지금의 그러한 어떤 연대의식은 더 강화되겠죠. 근데 단일화는 정말 민주당이 이번에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적어도 힘없는 야당끼리 연대하는 건 봤어도 여당이 그 자리를 양보해서 이렇게 연대를 한다는 거는 단일화 한다는 거는 자신들이 2년 동안 해왔던 성적표를 회피하는 거거든요. 이런 좀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국민한테 보였다라는 거고요. 정의당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평당과 함께 교섭단체가 다시 돌아온 이 국면 만약에 그쪽에 승리를 할 경우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의회를 운영할 것이냐가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의회를 갖다가 결국은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이런 진보 연대를 통해서 과반수를 장악해서 이런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에 단일화를 함으로 인해서 이 그 진보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총선 전략으로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에 하나 창원 성산에서 패배를 한다면 앞으로 보수 통합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함께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후보 단일화는 뭐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던 거고. 있어왔던 게 아니죠. 여당이 무슨 후보 단일화를 합니까? 야당끼리 후보 단일화를 했죠. 이게 뭐 진영 여당이 후보 단일화 있습니까 지금까지? 선거를 위한 연대라기 그런 게 정략적인 정치공학적인 분석보다는 아무래도 개혁 입법 연대라는 말이 뭐 저는 그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있고 또 뭐 박지원 전 대표님 같은 분도 있는데요. 개혁 입법 연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연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반대하는 소위 뭐 선거법 개정에 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또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인정하실 겁니다.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뭐 87%, 뭐 6%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는 한 우리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통과시키기가 난망하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연대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총선까지 이어질는지 총선을 위한 어떤 선거공학적인 그러한 연대라는 말씀은 너무 일찍 그렇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제가 이것만 좀 지적할게요. 개혁입법연대라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참 무색해요. 지금 개혁하겠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과 함께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창원 성산에서 단일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배치되는 일입니까? 국민들의 뜻을 올곧이 국회 의석으로 반영하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단일화를 해버리면 개혁이라는 입법 연대라는 이름으로 단일화를 해버리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시키는 거거든요. 왜 그렇죠? 이게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개혁 입법 연대를 하면서 개혁과 반개혁으로 나누시려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민주당이 개혁하려고 그러면은 인사부터요. 인사 철저하게 검증 개혁하고요. 경제 문제, 이 파탄한 민생 경제를 어떻게 좀 더 좋은 경제로 이끌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개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의원님 반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개혁의 전선으로, 개혁으로 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에요. 개혁 대 반개혁으로 그렇게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건 바이 건으로 어떤 경우는 정부 여당에 협조하고 어떤 경우는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을 받아가는, 그런데 그중에서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는 것은 개혁 대 반개혁이 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을 일을 반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하는 것이 왜 그것이 국민의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왜 반합니까? 정의당이 이겼고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의석을 내는 것, 그것이 국민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다 국민의 의사가 비례적으로 대표적으로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비록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자유한국당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건 국민의 뜻하고도 전혀 맞는 것입니다. 예. 아니, 왜 근데 그렇게 그 정의당 지지하는 분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데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개혁이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뜨거워지고 있는데 좀 산산하시죠. 개혁에 장제원 의원이 여기까지만 듣고 개혁에 넘어가겠습니다. 숨어 있는 정략을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가 뭡니까? 민주당을 투표하고 좀 민주당을 투표하고, 정의당을 투표하는 정의당을 투표하고, 한국당을 투표하는 한국당을 투표해서 그 결과를 올곧이 국회에서 반영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쑥 빠져버려서 같이 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뽑을 사람은 정의당을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은 표심 왜곡이죠. 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략이죠. 네. 지금 정의당을 당선시켜서 개혁 연대를 하기 위한 저는 하나의 이건 정략이 숨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을 부르지만 거기에 대한 정략을 걱정하는 겁니다. 공수처의 구성 문제, 공수처의 인사권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독소조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혁의 독소조항, 정략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 가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궁극적으로 이제 소수 정당이 이렇게 난립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보다는 소수 정당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당제가 되는 거예요. 다당제하에서 전국의 안정을 꾀하고 국정을 제대로 가져가려면 결국은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위적 연대, 인위적 다당제입니다. 말 끊지 마시고. 그래서 투표를 통한 다당제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다당제하면 안 되죠. 예,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연정이든 사안별 연대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 선거에서 도입한다고 그래서 그게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왜 반합니까? 인위적이니까 그렇죠. 지금 이 단일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반하냐 안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또 개혁 입법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1시간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좀 접도록 하고요.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다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단 두 곳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경남FC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웃으셨는데요.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은 축구에 있어서 K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을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경남FC의 그런 결정이 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경남FC와 많은 야구 팬들, 경남 축구 팬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중징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재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잘못은 자유한국당이 했는데 벌은 경남FC와 경남도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닌 갑질 DNA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갑질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보상권을 청구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장제원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예상보다 수위가 좀 낮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경남FC가 지금 2천만 원 제재금을 받았거든요. 이 팬들이 한국당에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좀 논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축구장 또 선거운동 얘기예요. 예. 우려낼 대로 우려내는 곰탕처럼 선거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선거 기간 동안 10번 방송 출연을 했거든요. 네, 이거 주말 사이 거의 뭐 7, 8번 일이라서요? 정도는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희들이 뭐 경미한 상황이고 또 몰랐지만 또 그 선거법을 어느 정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예. 또 경남FC가 또 이렇게 2천만 원의 제재금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데 예. 다만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선관위는 책임이 없습니까?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게 느리고요. 정확한 해석을 안 해줍니다. 국회의원도 다 알겠지만 선관위의 유권 해석하면은 중앙선관위 입장 틀리고 지역선관위 입장 틀리고 선거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번에도 선관위에 물었는데 밖에서는 되고 안에서는 안 됩니다라는 정확한 유권 해석을 안 해줘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선관위도 이런 유권 해석에 대해서 좀 스피디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잘못한 만큼만 좀 혼을 냈으면 그래서 좋겠는데 만약에 좀 구상권 과하게 좀 청구하면, 그 예. 비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경남FC한테도 좀 섭섭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선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선거일입니다. 어저께 또 이 프로축구연맹에서 2천만 원 제재금을 참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사실상 선거에 좀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 끝나고 이제 프로축구연맹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대책을 논의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포츠 그 가운데서 이제 축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규정들이 이제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좀 애매모호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랑 그 강기훈 후보는 규정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선관위 유권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뭐 법률가 출신이니까 결국은 원인 제공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일행이 만들었는데 제재는 경남FC가 지금 2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예. 이것의 본질이 뭐냐? 경남FC의 구단이 적어도 바깥에서 그 경기장 내로 진입하려고 할 때 경호원들을 좀 더 많이 증원을 해서 막거나 또는 심지어 유세원 중에는 티켓을 끊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 예. 또 안에서 환복, 옷을 이제 바꿔 입으라고 하는 요구도 강력하게 하지 않고 일부 소수만이 했고 또 확성기 같은 거를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금지시킬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축구연맹에서 예. 지금 제재금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소극적으로 제지를 하긴 했으나 왜 막무가내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일국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라는 황교안 대표 일행의 소위 위세에 눌린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냥 강기훈 후보 혼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랬다면 경호원 몇몇이 와가지고 옷 벗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느 후보도 그것을 마다할 수 없을 겁니다. 대표 일행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억지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장 의원님이 뭐 사과의 말씀을 하시니까 뭐 울고 먹을 때 울고 먹었다.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울고 먹는다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만 좀 우려 드세요. 아니, 근데 저는 우려 잠깐만. 아니 지금 자꾸만 황교안 대표가 뭐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위력을 통해서 그 권위를 통해서 뭔가 경남 FC에 제재하는 분들을 이렇게 좀 압력을 가했다는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환복했습니다. 일행이라고 했어요. 황교안 대표 경남 일행. FC 그 관계자들이 그냥 존재 자체가 좀 그런 어떤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문제는요.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끝까지 환복을 안 하고 성공을 했다면 모를까 바로 환복을 하고 빨간색 옷 입다가 지금 브라운색 지금 양복으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바로 환복을 한 걸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마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눌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 침소봉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빅토리가 하셨죠. 그거는 너무 또 유추를 하시고. 아무튼 그 정도 하죠. 뭐 곰탕처럼 우려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 얘기는 사골곰탕 사골도 안 나와요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저희가 오래 하면 저희가 손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런데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통영고성 지역에서는 지금 정점식 후보 돈봉투 제공 의혹이 좀 불거졌습니다. 해당 기자가 녹취를 공개했는데 후보는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후보가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그 기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돈을 건넨 것이 정점식 후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점식 후보랑 했다고 그런 위에서 했다 그러더라도 정점식 후보와 관련이 없으면 그거는 선거법상 위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 기부가 되는 것이고 후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스스로 도운 거기 때문에. 지금 경남 선관위가 정 후보 측 인사를 고발을 한 이런 상황인데. 그건 아주 간단하게 그거는 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정점식 후보의 사무실, 캠프에 직책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분과 자주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선관위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건 조사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정점식 후보 측 사람인 건 맞죠. 정점식 후보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불법 선거를 이제 시도한 거고 기자분이 용기를 내서 이제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것은 어쨌든 정점식 후보가 직접 관여가 돼 있느냐 여부는 앞으로 조사하고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일이고, 그러나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 후보 캠프에서 저는 사과의 그 어떤 성명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이러한 선거 국면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어서도 안 되지만 언론사의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재질이 안 좋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선관위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서 이제 조사하면 바로 이거를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은근히 정점식 후보가 연결고리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와 캠프가 뭐 자발적으로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선거 기간 동안 제어하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명백하게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이 정점식 후보의 캠프에서 뭔가 연관이 있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좀 느끼긴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청와대 인사 문제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넘어가려고 그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분이 워낙 앞선 주제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셔서 지금 대통령이 7일까지 청문보고서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7일까지.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국당은 박영선, 김현철 두 후보자 끝까지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김현철 후보자나 박영선 후보자 두 사람 다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는 거는 저는 정권의 몰락의 그 시그널이 뭐냐면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다. 국민과 대치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 좋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교수 시절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말들을 퍼부은 그분이
국무위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7대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 아니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5.18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개인적인 교수의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용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김현철 후보자는 좀 낙마를 시켜야 되고 박영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그 의혹이 있지만 이 의혹이 전부 사실로 드러난 것보다 더한 인격의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청문회에 이 청문 중소기업 벤처부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기막인 문제를 가지고 그 청문회장을 아수라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박영순 후보자를 그렇게 저는 사선 의원이고 굉장히 의원으로서 좀 존중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치 기술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 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경제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나 추경 문제라든지 우리 자유한국당 협치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뜻을 어느 정도 들어주시는 것이 앞으로 남은 국정을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7명의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를 치렀는데 이 김현철, 박영선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지 이건 좀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일단 이 두 사람은 야당이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아니 이미 이제 두 분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동호 또 박희정 동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되거나 사퇴를 했습니다. 7분 중에 2분이 그런 일이 있었죠. 잘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7분 중에 적어도 2분이 이미 낙마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저 2분을 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김현철 후보자는 물론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고 다시는 이제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하는 데서 그러한 말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갖고 있는 통일부 통일정책과 관련된 9.19 합의에서 실무자로서 혁혁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은 두고두고 통일 관련 언론이나 관련 부처에서 굉장히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 전문성을 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장관 후보 지명을 했고 청문회에서 본인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래도 통일부 장관의 인사로서는 적임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요. 박영선 후보자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우리 장재원 의원님도 의혹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태도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태도라는 문제도 결국은 김학의 차관 또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동영상을 알았냐 몰랐냐 얘기했냐 안 했냐. 박영선 후보자가 짜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작심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같은 당도 아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안 그러면 얘기 안 하면 위증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종의 괘씸죄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걸린 거예요. 지금 질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밖의 의혹은 밝혀진 게 없고요. 그래서 태도가 마음에 안 드나지만 또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박영선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은 시원했다. 또 이런 이론도 있어요. 여론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확정된 의혹이 없는 이상은 저는 대통령이 원하시는 대로 지명을 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릴게요. 조금만 드리지 마시고. 짧게요. 청문회가 복불복이 아니에요. 비교 2명이 낙마했다고 추가 2명이 낙마해서 안 된다. 야당이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교 우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부적격인 사람은 부적격으로 낙마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박영수가 태도만 거론했다고요?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게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업무상 방해죄,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회에서 정의감사 법률 위반, 기타 수사 의뢰한 게 이게 지금 이게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가 태도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날 또 이것보다는 정말 국민을 대하는 장관으로서의 태도 그거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건마다 여의도 정치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꾸 검찰로 가져가는지 저는 참 속이 타요. 애가 타요. 자유한국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고발로 따지면 민주당도 야당 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정치를 그렇게 사법화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아유, 민주당도 우리 밖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검찰에 갖고 가는 거는 이거는 본인이 밝혀야 돼요. 네. 본인이. 어쨌든 스스로. 정치를 사법화하는 거 양당 공이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고발한 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다 문제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인사에서 2명이 낙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수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공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쪽으로 갔다 오시지 왜 저부터 먼저 질문? 이쪽에 저기 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이 두 분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첫째는 그 인사 검증 제도의 한계와 인재풀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사 검증 제도라는 것은 과거에 소위 조난 자료라고 대표되는 국정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그른 방법인지 대체로 그른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들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IO 제도도 폐지하고 국정원 조난 자료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절대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의 최종은 국회 청문회와 언론이다 이 얘기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든 두 분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청와대도 아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문책을 할 만큼의 무엇이든 간에 다 비교 우위의 문제고 비교 형량의 문제인데 문책을 할 만큼의 저는 과오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특히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철저하게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 정책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와 같은 제도 확립, 제도를 정말 착근시키는 노력을 저는 올 상반기까지는 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야 될 문책을 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문책을 어떻게 안 합니까? 이거 국민하고 싸우자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어떻게 이 민주당과 청와대는요 전부 남 탓이에요. 처음에는요 인사검증이 왜 안 됐느냐? 인수위가 없어서 안 됐다. 지금은요 국정원 자료를 못 쓰니까 안 됐다. 전부 탓이에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11명의 후보자가 낙마를 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에 있어서 조국 수석이 앞으로 공수처 부분이나 검경수사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경질을 못한다. 민정수석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검증이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민정수석 조국이라고 안 그러고 민정실패수석이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 목소리를 듣고 책임을 통감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두 분 중에 한 분 인사수석만 좀 책임을 지는 쪽으로 정리하면 안 되는 이런 중재안을 어제 내기도 했는데 우리 박지원 의원의 말씀이시고 어쨌든 이 부분 의견은 좀 분분하고요. 이와는 별개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해명은 적절했는가 이 문제 잠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일단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시죠. 물론 이제 우리 유학생들 중에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당연히 유학하면 누구나 포르쉐나 벤츠를 탄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국과 미국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하는 거지 당연히 미국 유학하는 사람이면 포르쉐 타야 되고 벤츠 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여러 가지 발언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참으로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문높이 인사, 문높이 검증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이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이 국민들 정말 분통 터지게 하는 분통수석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각은 2달 이상의 충분한 검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일반 기업의 말단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도 청와대의 검증 결과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 해명을 할수록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포르쉐 발언도 그렇고요.
사는 집 팔아라, 사는 집 아니면 다 팔아라 이게 현 정부 기조잖아요. 근데 뭐 집 세 채가 흠이냐 이렇게 또 발언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박범계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 예. 글쎄요. 윤도한 수석의 뭐 용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고 예. 그러나 비춰지기를 그렇게 비춰지게 했다는 것은 저보다 언론을 훨씬 더 오랫동안 잘 아시는 수석으로서는 좀 뭐 정확한 표현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나 해명처럼 인사 기준과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낙마거리냐, 낙마감이냐, 낙마 기준에 해당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설명이 저는 뭐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뭐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낙마까지 갈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장재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저는 김의겸 듣겠습니다. 대변인이 잦은 실수를 해서 참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윤도한 수석은 한술 더 뜨네요. 이게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포르쉐, 벤츠, 집 세 채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홍보수석을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 바꾼지 아시지 않습니까? 홍보는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와대를 홍보하겠다 그러고 국민소통수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국민소통수석이라고 분통이 아니고요. 분통을 넘어 국민분노수석이 돼 있는 겁니다. 정말 좀 잘못된 인사면 국민소통수석이라는 분이 국민 눈높이 맞춰가지고 잘못했습니다고 끝날 문제를 이렇게 회개한 변명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극시키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네. 국민소통수석, 분노수석부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불난데 기름을 부은 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뭐 아마 윤도한 수석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쓴소리를 다 듣고 계실 테니까요. 앞으로 좀 청와대에서 나온 해명들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황교안 대표님이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셔서 정말 저희들이 기대가 큽니다. 이분이 장관 됐을 때 제가 축사했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장관 자리 주시는데 앞으로는 더 큰 자리도 줄 거라고 했는데 어차피 대표회장님이 되셨으면 이제 그 다음 정권 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좀 더 명쾌하게 해주는 것이 그에 따라서 이 표가 향배가 상당히 더 급진적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장로님 대통령을 우리가 3번을 세웠습니다. 이승만 장로님 계셨죠. 그 후에 이제 이명박 장로님, 김영삼 장로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대통령 되는 과정까지는 한국교회가 열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청와대 들어간 뒤에 교계 지도자님들께서 방관하시더라고 보니까 제대로 감독도 안 하시고 또 겨우 뭐 1년에 한 번씩 청와대 가서 식사나 하시고 오시고 이래서 아마 기독교 출신 장로님들 대통령이 실패했지 않느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은 청와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도 끝까지 우리 교계 목사님들의 지도를 잘 받으시면 뭐 비박이다 친박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제발 좀 화합을 하셔서 야당당께서 우리 한기총 우리 정관 목사님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대표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자유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아멘 해요 이때는. 아멘. 한민 농민을 잘 지켜주시고 아멘. 저 빨치산 같은 놈들 잘 처단해서 할렐루야.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좀 사명의식을 가지고 좀 교회를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지금 통과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만은
그 문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교회를 별로 금년에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원래 기초연금 지급 확대되죠. 예정돼 있죠. 아동수당 금년에 3조 또 되죠. 곳곳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 재정 건전성 이거 심각하다. 자칫 그 복지 정책을 늘려서 무분별하게 늘려가지고 우선 정성호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기준 신설에 따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제주 4.3 항쟁 7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을 생각하면 여전히 봄 햇살 아래 서 있기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4.3 사건의 해결을 위한 발걸음이 더뎌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해 보상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을 진행하는 등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제주도민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진실의 직시와 기억의 바탕 위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양민들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사건 발생 72년 만에 유감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4.3 사건은 군경이 투입돼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지금까지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도 오늘 오전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제주 4.3 71주년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경찰 수장 가운데 처음으로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민 청장은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에게는 분명히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만큼 사실에 따라 경찰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유열 KT 전 사장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해서 다수를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그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 전 사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시점은 2011년과 2012년의 과정입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에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업무를 계속하다가 다음 해인 2012년 KT 신입사원 공채 채용에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KT에서만 2번의 채용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두 건에 모두 의혹이 있지만 먼저 정규직으로 채용된 2012년 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을 그 한국행동과학연구소라는 데 보내서 적성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원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김성태 의원 딸의 경우에 그 KT가 저희가 고발을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T가 서류 전형 합격자들을 행동과학연구소에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누구가 1차 서류 합격에 통과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 적성 검사해달라고. 당연하죠. 그 명단에 없었던 거예요. 김성태 의원의 딸이. 그런데 최종 합격자 명단에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예선전도 치르지 않고 우승을 한 이런 경우니까. 또한 검찰의 수사 속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계약직 채용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서유열 전 사장이
2011년 당시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서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지원자가 채용부서를 통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원했던 것 아닌가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성태 의원의 조카가 저희 이제 기사에 나온 대로 2009년부터 11년까지 KT의 자회사를 다녔다라는 건데요.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닐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입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김성태 의원 측으로부터 이력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저희가 내부 진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뭐 여러 가지 그 취업 조건들이 맞지 않았는데 그 본인이 본사 근무를 고집을 했고 그걸 뭐 자회사로 보내느라고 좀 애를 먹었다 이런 이제 내부 취재를 기사화하게 됐습니다. 조카와 관련된 의혹까지 한겨레 보도로 불거지자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15일 관련 보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딸은 2년여간의 힘든 파견 비정규직 생활을 하던 중에 공채 응시에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것이 사실의 전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재차 반박했고요. 조카와 관련해서도 김성태 가족까지 걸고 넘어지는 행위는 중단하기 바란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최초 김 의원 딸이 채용 의혹을 받았을 때 당시 기자회견 다시 한번 보시죠. 새빨간 여러분들 우리 딸애가 아직도 자랑스럽게 자기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는 합격 통지 메일입니다. 아침에 지금 조금 전에 저한테 무조건 입사시키는 뭘 입사를 시키는 거예요. 뭘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애 2011년 4월 달에 KT 계약직으로 2년 계약직으로 입사가 됐습니다. 그 애가 왜 밤늦게까지 매일 그 비정규 계약 기간에 매일 한 번도 밤 11시 이전에 집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공채 지원했던 2012년 상황에서도 김성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어떤 식으로든 김성태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구속되고 검찰은 KT 채용 비리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핵심적인 단서로 주목을 받는 게 한방천하건설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았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무리하게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면서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문제 단독으로 취재한 홍성욱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기획 이슈팀입니다. 네. 이 의혹을 좀 들여다보려면 우선 한방천하 사건이 어떤 건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한방천하는 윤중천 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사가 시행을 맡은 서울 경동시장의 한약재 전문 상가 건물입니다. 네. 그런데 윤 씨는 분양자들로부터 모은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세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2007년과 2008년, 2010년이었는데 세 번 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소멸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의 대가성을 입증할 핵심적인 단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욱 기자의 취재 결과 의심스러운 부분이 추가로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가 진행되던 2011년의 일인데요. 보통 고소사건 중에 피해 금액이 많거나 사안이 중요하면 경찰이 아닌 검찰청 수사과 혹은 조사과 수사관에게 배당됩니다. 당시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찰 수사관이 한방천하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윤 씨의 탈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수사의 강도를 높이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석 달 가까이 진행되던 수사가 그해 7월 갑자기 중단됩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이 교체된 겁니다. 자, 홍성욱 기자, 갑자기 담당 수사관을 교체한 이유가 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관련해서 취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한방천하 사기 분양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수사관이 갑자기 교체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윤 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상황에서 윤중천 씨는 검찰에 진정서를 냅니다. 정확하게 2011년 7월 20일이었는데요. 검찰 수사관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니 검사가 직접 수사해달라는 진정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씨가 이 진정서를 내고 나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던 수사관이 교체가 됐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 수사관과 직접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의 강도를 한창 높이던 중 담당 검사가 이례적인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의견을 달아 넘기는데 당시에는 이런 의견 없이 무조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 수사를 다 마무리하지도 못했는데 사건을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고 윤 씨가 검찰 쪽에 손을 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윤중천 씨를 조사했던 수사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실 손을 어디 놨어? 손나이가 그것은 의심을 했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의견 없이 어떻게 송치를 할 수 있어, 이 사건을. 네. 당시 이제 수사관의 얘기를 지금 들어봤는데 여기에 의혹이 좀 또 하나 있습니다. 윤 씨가 진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연관이 있는 변호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방천하 사기 피해자들은 당시 윤 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서류에 찍힌 팩스 번호를 확인해 보니 박모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예. 해당 박모 변호사,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008년 춘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 춘천지검의 차장검사였습니다. 이 박모 변호사, 검찰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익명의 편지에도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그 인물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대검 진상조사단에 익명의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예. 지난달 26일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편지를 보낸 자신은 2008년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검사라며 김학의 전 차관을 윤중천 씨에게 소개해준 것이 바로 차장검사로 있던 박모 변호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가 공개되고 해명을 듣기 위해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고 연락을 수차례 했는데 만날 수도 없었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예. 김 전 차관과 윤중천의 연결고리로 의심을 받는 박모 변호사, 그리고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둘러싼 뇌물수수와 성접대 의혹까지 모두 검찰 수사단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이슈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변종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체포된 SK 창업주의 손자가 현대가 3세와 함께 대마를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1살 최 모 씨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지난해 중순쯤 현대가 3세인 정 모 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함께 대마를 피운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외에 머무는 정 씨가 귀국하는 대로 관련 사실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 마약 투약 의혹 수사에 나섰지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번번이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황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 지 3년이 넘게 지났다는 점과 수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서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확인 결과 당시 서장이 황 씨를 만나거나 서장실로 부른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가 지난 2015년 고소사건 처리를 위해서 경찰서에 들렀는데 가장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왔다고 지인에게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돌보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58살 김 모 씨를 오늘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CCTV 영상이 담긴 학대 추정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반송동 운봉산에 난 불이 꺼졌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불길이 확대되는 것을 모두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방본부는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서 어제 해가 지고 헬기가 철수하면서 불이 산 아래로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산림청 기동 타격대를 중심으로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어제 부산에서 난 산불, 오늘 오전 거의 진화를 했고 지금 완전을 했죠. 건조한 날씨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깊습니다. 특히 내일은 그동안 대형 산불을 일으켰던 독특한 기압계가 예고돼 있다고 하는데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산불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하죠. 경찰이 실화의 가능성을 좀 지목하고 있지만 초진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기상적인 영향도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은 산불이 봄철에 집중돼 있죠. 보통 59%가 이제 봄철인데 이렇게 봄철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기상적인 조건인데요. 예. 가장 큰 이유는 건조하다는 것이죠. 건조. 3월에서 4월에는 강수량이 적습니다. 두 번째가 나무가 건조함이죠. 나무는 3월, 4월 중에 가장 수분량이 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누적 강수량이 전국적으로 50에서 60% 수준으로 적어요. 여기다 나무들의 건조도가 아주 매우 높습니다. 또 현재는 마른 낙엽이 쌓여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 경우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이번 운봉산 산불의 경우 비가 덜 내렸던 것, 나무 건조도가 높아서 건조특보가 발령돼 있었던 것, 예. 그리고 기압계보다 강한 바람이 불었던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불길은 지금 잡혔지만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속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데 내일 예고된 날씨가 더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독특한 기압계가 형성이 된다고요? 네, 내일 예상되는 일기들을 보면은 전형적인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입니다. 남쪽으로 고기압이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는 형태인데 네. 이 경우 우리나라 서풍이 불죠. 근데 내일 일기도가 독특하다는 것은 기압 강도가 아주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예. 일기도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지면서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이런 기압 배치는 1년 중에 봄철에 한 번 정도 만들어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동해안 대형 산불이 있었던 경우는 전부 다 이런 기압 배치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람이 강해지다 보면 산불이 발생하게 되고 또 진화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대형 산불로 발전하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서해안 쪽을 제외하고는 동해안, 경북 남부 지역으로는 건조 경보,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건조 주의보가 발령된 정도로 아주 매우 건조한 상태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런 건조 경보는 실효 습도가 낮을 때인데 예. 실효 습도가 낮다는 얘기는 나무가 매우 건조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불씨라도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일단 내일은 올해 들어서 동해안 쪽으로 아주 가장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따라서 만에 하나 산불이 발생한다면 대형 산불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독특한 기압계가 양간지풍인 거잖아요? 네네. 이 얘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이제 양간지풍 혹은 양강지풍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 독특한 바람이죠. 양양에서 간성 사이에 부는 바람이 양간지풍, 양양과 강릉 사이에 부는 강풍을 양강지풍이라고도 부르는데 예. 일단 양간지풍은요. 강원도의 남서풍이 강하게 불 때 발생하는 독특한 바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일 기압계가 남고북지형 기압 배치가 이루어졌을 때 네네. 우리나라는 태백산맥과 직각 방향인 남서풍 같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됩니다. 이때 태백산맥 정상 부근에 더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역전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던 남서풍 바람이 역전층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산맥과 역전층 사이에서 압축되면서 예. 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속된 바람이 산의 경사면을 타고 영동 지방으로 불어 내려가면서 정말 엄청 태풍급의 강한 바람을 만들어내요. 이거를 양강지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람은 특히 또 산맥을 넘어가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 내일 같은 경우 영동 지방은 기온이 아주 급상승을 하고 매우 건조한 날씨가 되거든요. 예. 따라서 산불이 발생할 조건도 매우 좋아지고 또 예. 발생하게 되면은 진화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대형 산불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일단 발생하게 되면 매우 지금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인데 철저하게 관계 당국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봄철에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 이유인데요. 앞으로 뭐 이런 종류의 날씨, 말씀하신 대로 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가 좀 이어질까요? 일단 올 봄은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평년보다는 좀 따뜻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기압계 변화가 상당히 심할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일단 5월 중순 이후 이제 좀 싸게 올라오고 바람도 약해지고 습도가 상승하고 이전까지는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날씨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 황사, 사실 봄이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내일 남극지방의 기압 배치 이후에 모레는 이 저기압계가 지나고 북쪽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올해 들어 첫 황사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기상청에서도 올봄 황사 전망에서 황사 발원지에서 고농도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기압계 흐름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고농도 황사가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따라서 봄철에 이제 황사와 더불어서 미세먼지 농도도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합니다. 또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 항목 비중을 이원화해 낙후 지역을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은 균형 발전 평가 기준이 30에서 40%로 5%포인트 높아지고 반대로 경제성 비중은 30에서 45%로 5%포인트 축소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또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 일자리 문제 등에 중점을 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은 이번 달 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의 개정에 따른 소요를 재정적으로 시급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 등 당초보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 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기요했습니다.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구초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하여 추경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하여 4월 하순경에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폭행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추가 범죄인 청부살인 시도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의 살인 예비 음모 혐의에 연루된 승려 A씨가 진술을 번복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이 살해 지시를 했다고 말했지만 최근 자신이 당황해서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며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아 개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스마트폰 부품에서 제품 주기가 짧은 배터리는 보증 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고 준비 기간을 고려해 스마트폰 보증 기간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가 4월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지난해 접수된 승용차 사고 88만 3천 건을 분석한 결과 봄철에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봄 가운데서도 4월에 사고가 집중됐고 오후 2시에서 4시 시간대에 사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시간대 치사율은 전체 사고와 비교했을 때 6.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폭로와 함께 과거 행적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2020년 대권 가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폭로는
사흘 사이 2건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2014년 민주당의 네바다주 부지사 후보였던 루시 플로레스.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입을 맞추는 등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에이미 레포스라는 여성도 자신이 하원의원 보좌관직을 수행하던 2009년 당시 비슷한 일로 불편함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He just slid his hands behind my neck and pulled me close and our noses touched and then he rubbed noses with me for 10 seconds. 이에 대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단 한 번도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며 많은 이들과 나눈 악수와 포옹 등은 애정과 친밀함의 표현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며 바이든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의 2020년 대선 가도에 타격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I do think this about communication in general, beyond this. I'm a member of the Straight Arm Club. I mean, I'm a straight armor. And all of this. Just pretend you have a cold and I have a cold. 바이든의 신체 접촉을 다정함의 표시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공화당의 공세 속에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표적 정치활동위원회는 징그러운 조우라는 제목으로 문제의 장면들을 담은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2015년 당시 바이든이 카터 전 국방장관 부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 등 과거 행적들이 다시 거론되면서 민주당 잠룡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현재 서울 기온 12.8도까지 올라서 포근한데요. 오늘 하늘도 파랗고 대기질도 비교적 깨끗해서 완연한 봄 날씨 만끽하기 참 좋습니다. 짙어져가는 봄 기온 속에 노란빛 개나리도 화사하게 만발한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와 부산 15도, 대구는 16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대기는 연일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를 기해 동해안과 영남 내륙은 건조경보가 특보로 한 단계 강화됐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강한 바람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 강원 산간에는 30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작은 불도 대형 화재로 번지기가 쉬우니까요. 봄꽃 나들이객과 등산객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두 번째 등판, 리그 최강의 투수를 맞아서 승리 조건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범관호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승리 조건을 챙긴 건데요. 잠시 뒤 3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